동작을 재탈환. 오선 고지에 오르며 4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선 국회의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임. 새로운 당대표는 당을 개혁하고 민심을 잘 전달할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 당을 개혁하고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드리고 또 우리 민심을 잘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당대표 선거와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시작부터 여야 대립이 첨예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상임위 배분 등이 한창인데요. 오선 의원으로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정 활동은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입니다. 네.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 이런 뜻에서 1호 법안으로 저출산을 좀 극복하기 위한 네. 주거 관련된 기본법 개정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네. 뜻 인구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역점해서 일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사실은 오선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처음 배지를 달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연찬회가 다녀오고 그래서 처음 배지를 다녀봤는데 이 배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앞에 뉴스의 리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난을 거절하고 이렇게 네. 블라블라 나오는데 저는 국회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야당이구나 여의도에서는 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원구성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의회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와 운영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차이가 큽니다. 국회의장 중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장 선출 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행적으로 국회에 있었던 모든 관행을 한마디로 다 깨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국회의장만 봐도요. 저희가 국회의장이 여소야대일 때라도 그래서 저희가 야당인데 다수당일 때라도 때로는 여당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사실상 양보한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은 그렇다면 일당이 하든 여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다 상대당이 하는 것은 국회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조차도 다 흔들면서 모두 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를 다수당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회 독재를 선언했다고 보고요. 저는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고 네. 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가 과연 의회가 의회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회는 제일 중요한 게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 정신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요. 국회는 300명씩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국회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요. 합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야가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민의를 다만 한석 많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 가는 과정이 의회입니다. 네. 그래서 의회는 늘 합의 정신이 중요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런 합의가 안 돼.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합의 여부는 상관없이 다수결로 하겠다. 네. 법대로 하겠다. 6월 7일 원구성이 국회법에 있는데 그것도 법대로 하겠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요. 네. 사실은 보통 원구성은 그 6월 7일에 그러니까 6월 7일에 맞춰서 한 역사가 없습니다. 네. 왜 없냐?
법을 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많던 한나라당 시절에는요. 최장 88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표결했으면 끝입니다. 근데 국회는 원래 표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회는 표결을 그냥 일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5일 22대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개혁 2로 닦는 법안으로 채택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참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정치인이지만 뭐 네.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요. 특검법이랑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저도 최희병의 사망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느냐에 대한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거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민주당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에 이첩이 왜 보류됐느냐. 한마디로 대통령을 어떻게 여기에 여건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특검 네.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 민주당 뭐 정치 공세라고밖에 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모습. 야당 의석수를 합치면 192석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8석을 확보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타협의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여야 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도 적극적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 대화는 대화대로지만 의회에서 이 입법 폭주 또는 의회 독재는 독재대로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화를 한다면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일방적인 폭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네. 합의를 할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거는 합의하고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가 정말 수기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법은 좀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면 네. 좋은데 그걸 서로 뭐 사실은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그 가운데서는 역시 야당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여의도에서는 너무 마음대로 하시네요. 네. 나 의원은 개헌 문제에 적극적입니다. 지난번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토론회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 그럼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개헌 논의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모두에 네.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 임기 단축에 그 임기 대해서는 단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입장을 그 다음에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네.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는요.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결단을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네. 정도로 5년 단임제 국민 투표에 의해서 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고 다만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다 보면 4년 중임제를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임기 단축 개헌론 하니까 제가 임기 단축 개헌만 주장한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고 네. 또 마치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한 것처럼 들리는 그렇게 입장이 포장이 바뀐 건 돼버려는 아니라는 입장이 말씀이죠.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네.
권력구조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이 되어야지 이번에 잘못 또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했을 때 원래 개헌을 하면 임기에 관한 규정은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랬을 때 뭐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고 뭐 프랑스식 대통령 의원 집정부제, 집정부제. 오스트리아식 의원 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또 의원 내각제로 갈 수도 있고 또 임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유연성 있게 보자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논의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야당이 하는 임기 단축은 사실은 탄핵 대신에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네.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탄핵이든 뭐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상 2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헌정사상 너무나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이번에도 마치 이 탄핵을 대신해서 대통령 임기 그만해라라는 식의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똘똘 뭉쳐서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나 의원 그 개헌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한 얘기다라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뭐 기사를 잘못 읽었거나 뭐 어떤 부분을 호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기단축 하여튼 언급에 대한 저는 그 지금 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네.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여당 중진으로서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개헌 문제를 좀 본격화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저는 항상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생각이고요. 이 권력구조 개헌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요. 얻은 득표율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45.1%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는 35.4%입니다. 네. 한마디로 표로 나타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금 선거구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의 개편도 필요하다. 어떤 선거구제? 일종의 중대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혼합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동형 비례제는 반헌법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구의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요. 지역구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빼는 건데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당을 보고만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과 인물에 대한 평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지난 27일 날 출마 의사가 55%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뭐 그대로입니까? 내려갔습니까? 그 자꾸 맨날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또 개량화해달라고 네. 해서 그래도 50% 이하보다는 50%보다 조금 넘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당대표 문제는 뭐 제가 꼭 뭘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난관을 뚫을 것이냐. 저는 네. 사실은 지금 당대표 선출 또는 당대표에 관련된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6월 7일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어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론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1호 법안이 뭡니까? 보니까 방통위원장은 탄핵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언론구제법을 내놨는데요. 이거 지난번 여론으로 후퇴한 건데 다시 내놨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마디로 언론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특검법도 봐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검사뿐만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를 본인들이 지정하겠다. 판사도 마음대로 지정하겠다. 네. 한마디로
이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어떤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원리를 마구 부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도 그냥 이재명 당대표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우리 나 의원 본인에 대한 질문했는데 직접 언급 대신 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네. 제 얘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의 행보가요. 2년 네. 뒤에 있을 지방선거 지방선거 네. 1년 반, 2년.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때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행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하려면 지금 행보 같이 하면 안 되죠.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야당하고 잘 지내자, 뭐 협치하자 이런 얘기만 아름답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당은 그래서 문제더라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관련해서 감론을박인데요. 나 의원은 한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본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뭐 소중한 대권 후보로 이번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면 견제한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는 진심으로 어드바이스한 거고요. 뭐 사실은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그 잘못 사용되고 나면 이제 회복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대권 후보들 예전에 1등한 대권 후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혼합한 절충형 지도체제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 의원은 적합한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적합하지- 내놓기보다는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은요. 지금 당이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꾼 이유가 집단 지도 체제가 봉숭아 학당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당내에서 이러고 저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이 지도부의 각각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여러 개가 나오면 당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그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분명히 우리가 의총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이 내어준 권한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빨리 출범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분명히 의총의 결의사항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7월 말 8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뭐 6월 달 안에 하자는 것이 저희 의총의 사실상 그렇죠. 그때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갖고 갑론을박하고 뭐 누가 뭐라 그러니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당 기사가 나오는 것이 과연 지금 의회 독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관계에서 또 이제 새로운 국회가 출범했는데 우리가 의회가 좀 더 일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시기에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네. 뭐 6월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뭐 비대위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싶고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지구당 부활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뭐 기득권의 벽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시동 등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그 그러니까 된 지구당을 양성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원외위원장을 해봤는데 우리 원외위원장 평가할 때 당무 평가할 때 사무실 없으면 그 핸드폰 원외위원장이라고 사실상 일을 안 한다고 보는데 사무실이 있는 것 자체가 지구당을 금지하는 법을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음성화된 지구당을 양성화시키자는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20년 전의 지구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이 음성화된 지구당을 양성화시키자는 데는 찬성하는데요. 저는 다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의 화두가 왜 지구당 부활 문제로 온통 지금 더 시끄러운가 하는 생각도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개혁의 이슈는 무엇보다도 이 공천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또 언제쯤 공천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어떤 지수를 우리가 평가 지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또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네. 개혁하는 거 이런 쪽이 좀 더 화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성화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최근 여당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 개혁안 또 민생 지원금 등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이 좋게 표현하면 영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뭐 특검 정국이니 뭐 이런 것으로 사실상 여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정책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당이 뭐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취할 건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만 해도 저도 그 당시에 말씀을 모수개혁이라도 일단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을 시작하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의회가 이제 22대가 되면서 대수가 바뀌면 사실 새로 구성해서 새로 그렇죠. 연금을 처음부터 논의하는 건 너무나 또 오래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을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수개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고 바로 여야정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구조개혁 20, 30대가 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생각을 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연금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연금 주머니를 하자는 게 제 소신인데요. 이 구조개혁을 빨리 같이 논의해서 올해 안에 좀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돼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통위원장 역임하셨는데요. 라인 야후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외교 관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가 윤 정부 들어서 진일보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일 관계는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신뢰가 쌓여진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안보와 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요. 이 야후 문제, 라인 야후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기업 간의 또 복잡한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입장 자체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소홀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한일 관계의 뭐 갈등, 외교 갈등으로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뭐 어떤 우리 국민이 자국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외교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지금 참패 책임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이게 숙제로 보이는데요. 당과 대통령실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까요? 참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 정답이 없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뭐 아니 개입 논란 등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당정 관계가 이게 뭐 한 몸이면서도 한 몸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정답이 있으면서도 정답이 없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변화가 그러니까 좀 인색한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네. 당정 관계 끊임없이 긴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정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서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 당정 간의 신뢰가 있어야지 저희가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사법 처리의 대상도 된 또 과거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굉장히 당정 관계가 어려워지고 말았는데요. 서로 믿어야지 상대방이 민심을 전달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 것이고 또 서로 믿어야지 그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인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믿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당정의 선거 가장 중요한 때 건 신뢰다. 많이 서운을 했었을 것 아니, 같은데 그때 뭐- 앙금이 좀 풀렸습니까? 제가 뭐 더 그거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네. 그때 아마 이제 뭐
대통령께서 그러셨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라 관계는 그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다른 후보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네. 그때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원외 당대표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원외당 대표셨는데요. 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한계가 있다. 원외당 대표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다시 작년 일은 자꾸 떠오르게 그걸 하지 대입하면 마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원내인데요. 원외당 대표는 항상 조금 여러 가지 아마 진짜 일을 하면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네. 실제 오래 정치하면서 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보다는 작년에 아마 그렇게 연판장 돌린 것을 제가 나름 좋게 해석한 건데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가슴 아팠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숱하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예.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이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변화 또는 쇄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야 전당대회가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전환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주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는 회의나 혹은 공식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바꾼 거 아니냐.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차 교수님, 22대 국회 개원 첫 주말 여야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3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장외 투쟁 의지를 밝혔고, 조국 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서 장외 집회를 가졌는데요. 여야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반드시 간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마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어제 장외 집회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지금 22대 국회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열리긴 했습니다만 원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최혜병 특검법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막혔다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이 법안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적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또 밀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22대 국회 내내 지금 현재 주도권을 빼앗겨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그러니까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명분의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최혜병 이 지금 그 이 사고와 관련된 진상규명보다는 결국 야당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론전을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해명했습니다만 외압 의혹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경험칙으로 보면은요,
이제는 그 직접 나설 때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이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 공방을 소재로 해갖고 최대치로 활용하고자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이라는 말을 저렇게 남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원구성을 포함해서 또 다른 특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활용하려고 드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높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만큼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국민을 얼마만큼 설득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쾌도난마 결자 해지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 부분을 활수하게 해명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를 쓰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차 교수님, 이 예.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죠. 야권에서는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조국 방탄을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특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일단 뭐 지금 야권의 입장,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서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법까지 새로 발의를 한 사항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1호 각각의 1호 법안으로 지금 특검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툭하면 특검 아니냐 이러한 네.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권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결국은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세워서 거부를 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돌았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이 만약에 가셔야 될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사람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조국 대표일 것이다. 그런 논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여당의 논리인 것이고요.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논문 대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의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밝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 지금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이익까지 네.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다는 식의 논리가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네. 일단 민심은 일단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권 쪽으로 조금은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한 맞불놓기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수 여사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설득력 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순방을 하는데 본인이 중심에 있는 줄 알았더니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고 오히려 이 여사의 경우는 특별 수행원으로 돼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고 작년에도 감사원 차원에서 뭔가 감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묻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함께 이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물타기 아니냐라는 또 야당 측의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상하게 또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또 요번에 그 검찰에서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소위 고위직들이 교체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제 그 의혹을 좀 가중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다 분명히 심각한 쟁점이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도하고 지금 지지도가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 두 분의 문제는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 적용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달 안에 연임 여부에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뭐 이 대표의 연임이 거의 한 90% 정도까지 아마 결심을 선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거의 그 당헌 당규상의 대권과 당권의 그 분리 규정 자체를 지금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대선 전, 그러니까 다음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달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26년 3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대표를 사퇴할 경우에는 바로 3개월 뒤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다시 뽑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이라든지 준비가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 자체를 지금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사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논란이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이 지금 비판적인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연임을 상정하고 지금 그러한 이 선수별 간담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해서 뭉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지금 전당대회 큰 변수로 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두고서 당을 위해 나가야 한다, 당을 위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입장이 서로 갈리네요.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훨씬 정상적인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지금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지방선거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유고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인데 당 시스템을 당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가를 아무도 모르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선수별로 간담회를 갔다라는 건 하나의 명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로 투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독선에 저항한다라는 얘기면서 자기들 스스로 당 권력의 독선에 대해서 같이 박수치는 이유가 뭘까? 마치도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 연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차기 총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대선에 성공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이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찌됐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백가쟁명식의 갑론을박이 나온다라는 것은 외견상 어수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정당의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를 떠나서요. 본인이 저렇게까지 지금 뭐라 그럴까? 저렇게 해놓고 안 나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나오려고 지금 뭐 심지어는 김은국 씨까지 만난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구당 부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쏘아 올렸고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구당 부활은 이거 제왕적 당대표 체제를 강화할 뿐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인데 한동훈 견제의 의미도 담고 있을까요?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 앞서서 제 생각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직접 지구당을 운영해봤던 당사자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2004년도 소위 말하는 오세훈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 이 두 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구당 자체가 소위 말하는 돈 먹는 하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정치적 유혹이 많은 조직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업적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퇴행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구호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느닷없이 이 비지구장 그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물론 지금 사실은 그 과거 이 선거의 양상을 보면 보수는 조직으로 선거를 하고 이 진보는 바람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해보니까 보수의 조직체가 다 무너졌더라. 풀뿌리 조직을 부활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대거 낙선한 분들이 거의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지금 낙선한 사람들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중에 따라서 공천된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사실은 원외에 있으면서 강하게 보수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정치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지구당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세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견제의 의미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보낸 축하난에 대한 반응이 논란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난을 사양했어요. 근데 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뭐 물을 주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난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난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그 받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문제 의식은 국회의 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 좁은 초신을 그대로 노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혁신당이 상당히 이제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또 정치 공학적으로 또 풀어보자면은 결국 개혁신당은 차기의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간에 어떤 그 보수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난을 품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 서로 그 비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점잖은 말로 정말 촌철살인의 비판을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정치를 보고 싶은 것이지 대통령이 난을 보냈다고 해서 버립니다라고 거기다 팻말 붙여서 내다버리고 난을 판매한 사람은 어쨌든 장사가 됐으니까 좋지만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 환경공해예요. 네. 논란은 이게 축하난뿐만이 아니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면서 지나간 건 잊고 앞으로 한 몸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를 멋득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저는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도된 두 장의 사진이 정말 저는 좀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의 그 당선자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띄고서 엇박것을 날리는 사진. 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결의에 찬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그거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지난 총선에서 누가 이긴 거야? 네. 누가 진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그러니까 당사 워크숍에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뭐 과거의 일을 다 잊자 이야기는 다 그간의 당정의 갈등을 잊자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워크숍에서 지난 2년 동안 왜곡된 당정관계에 대한 일종의 개선의 목소리가 당선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민심과 야당을 그러니까 지금 도외시한 채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당선자들, 이제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민심을 유의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래서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돼서 이게 총선에 참패한 건 아니냐 그런 뭐 지적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아마 나름대로 명분을 여기서 찾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 회장 측이 불복하면서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이 소송에 홍준표, 이준석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전 대통령 덕이다. 1조 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자가 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로 자기 사랑을 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인가? 그 회장 경우에 재산이 한 200조가 넘는데 그 부인한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52조가 넘게 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그 여성을 사랑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비자금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혼의 시스템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기로이고 저것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다양한 판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 문제 한번 좀 여쭐게요. 이게 뭐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그 위성 함법 장치죠. GPS 전파 교란 일종의 공격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의도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남한 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북 그 민주화 또 인권 단체들이 지난 5월달에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을 아마 살포를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식의 논리로 지금 대남 그러니까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위협은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지금 벌써 한 1000개 가까이가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고해야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피곤하고 좀 성가시게 만든다는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PS 교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정 지역에 아마 국한된 상태로 지금 지금 교란 전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뭐 전면적인 뭐 도발이라든지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네. 특히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다가 만약에 화학 무기 같은 걸 만약에 담아서 보낼 경우에는 심각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GPS 교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더 광범위한 단위에서 만약에 지금 할 경우에는 세상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인천공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전면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아울러 그러니까 하는 동시에 이 우리 정부도 이 지금 긴장 지금 이렇게 강화가 되는 측면은 상황 관리를 위한 좀 이 노력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고 MBS에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한 주간에 어떤 현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갤럽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로 놓고 봐도 최저 수준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또 그렇다고 MBS가 조금 뭐 올랐다 그래도 그냥 1%예요. 그러면은 정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 영향은 최상병 이 특검 관련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뭐 단순하게 거부했다는 것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 어떻게 뭐 개입했는 정황 또는 통화 내용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 안보 문제와 관련된 보수 정부의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고 네. 그와 맞물려서 지난주에는 이 안보 문제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 또 그 네. 직전에는 수류탄 폭발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0% 선이 과연 무너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건대는 지난 방송에서 25%를 전후해서 20% 초반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일주 상간에 2%가 지금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시점에 떨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추세적으로 20% 이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갤럽을 유심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이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 폐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MBS 자료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 변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21%는 그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하고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굉장히 진동폭이 큰 상황에 10%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지율의 변화 폭이거든요. 네. 그 부정평가의 내용이 지난주하고 이번하고 비교해 보면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못한다, 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부분의 부정평가가 거의 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포인트 하락한 게 그 특검법을 거부한 최혜병 특검법 거부도 있지만 그 직후에 전세 피해자 민생 법안에 대한 4개 정도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네.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했다라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지금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0% 진입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심리적 탄핵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여론에서 국민의 63.7%가 국회가 재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이 최상병 특검법 이슈가 향후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러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질의에서 최상병 건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은 이 수사에 대통령이 그 대노했다는 이런 뭐 녹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면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 법치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하면은 이 과정에도 은연중에 병보다는 지휘관을 우선시했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 이 보수 진영의 이 우리나라 안보 군에 대한 어떤 그 장병에 대한 인식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고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직후에 뭐 그 건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지가 않아서 네. 구체적으로 저기 기각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쟁점의 사안은 현 정부 들어서서 간혹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프레임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국민 여론이 양분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또 50% 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설사 그 국회에서
뭐 이게 탄핵 소지가 헌법재판소에 되고 뭐 기각이 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역시 프레임 여론으로 그냥 지속될 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은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의 국회 탄핵권 적극 활용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 이거에 대한 뭐 여론 조사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네. 이 검사들의 어떤 그 증거 조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보나 마나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도 그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니까 보복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권을 활용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 기각은 됐지만 헌재 헌법재판관원들의 의견은 그 추가적인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뭐 기간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의 경우도 이게 그 검사 탄핵권이 굉장히 장관이나 검사 탄핵권이 그 추후에 자기 개개인들의 활동에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책임성을 부과하는 입법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모수 개혁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뭐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뭐 이것도 역시 직후에 지금 여론조사가 정확히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세대 간의 그 입장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하는데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러니까 국민들도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제 찬찬히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연관지어 보면서 여론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당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 소득을 좀 더 보장해 주자는 이 모수개혁은 40대, 50대 이런 층들이 더 선호할 거예요. 반면 이 구조개혁은 20대, 30대 이 미래 세대들이 더 선호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40대, 50대 인구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는 모수개혁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 국회에 되고 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를 해서 그 이 시민들 500명을 모아서 했을 때는 소득 보장안의 56%, 반면 재정 안정안은 42.6%예요. 근데 이걸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소득 보장안이 56% 이상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 얘기가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네. 이게 중도층과 보수층 유권자 공략을 위한 움직임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대한 공략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이제 취약한 어떤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손을 보자라는 내용이 좀 당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정 최고가 그걸 꺼냈을 때 굉장히 당원들이 반발해서 민주당이 이거를 그 보완론으로 이제 일단은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체제에 대해서는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징벌적 체제가 어떤 건지 그거를 민주당이 아마 실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하고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폐지는 못하더라도 보완책은 이번에 좀 손을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홍 소장님, 여야가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요. 당원 100%를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권 지지자들 가장 선호하는 전당대회 룰이 분석이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특징은 예를 들어 이 계획적 보수 또는 중도 진보가 사실 양당에서 좀 이탈이 돼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이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양당을 합해도 이게 한 60% 나머지 기타 정당이랑 무당층이 약 40% 정도가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뭐가 하면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이 지지층들은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래도
당심이 더 반영되는, 예를 들어서 이 민심이 반영되는 것보다도 당심을 더 반영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설사 민심이 반영이 되더라도 5대5까지 반영되는 것은 썩 마음에 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소장님, MBS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7%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근데 한 전 위원장 지금 출마 점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 응답에서는 47%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선거를 이제 패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 지지층에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그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대통령 쪽으로 손을 드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대한 모색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얘기해 물면요.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당원표 비중을 3배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 지지자들은 어떤 전당대회를 형식을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이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 강성으로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원의 그 반영을, 그것이 어떤 그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든 그것을 더 많이 그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민주당 내 지지자만 딱 놓고 본다면은 시도당 협의에 얘기되고 세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친이 그룹의 지지자들이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은 현재 마땅한 당대표 주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원 당규 개정, 그러니까 당대표가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을 지금 수정을 하려는 TF가 꾸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지방선거 공천권은 시도당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당내 이제 중심축을 만들어서 결속을 가져가는,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해서 좀 완결성을 가져가려는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대표 연임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전히 그 중도층 일부와 그다음에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의 좀 부정적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중립적으로 가져가고 중도층을 공략하고 그러면 산축으로는 당심을 강화하겠다, 이런 큰 틀의 전략 방향을 가지고 연임에 대해서 좀 탄력을 붙여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 후보 탈락 여파로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반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대표의 20% 반영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도당에서 그 당원의 그 반영 비율보다 많이 낮춘 거예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은 시도당의 어떤 그 이 당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대표는 그야말로 당내의 행사이고 당의 그 직이지만은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되고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국회의장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이 다수당의 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이 참여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호적이는 않을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내든 지구당 부활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당 폐지한 게 그 차떼기 그
그 사건이 있었을 그렇죠. 때에 그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지구당 슬림화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사실 이제 폐지해 놓고 좀 지금까지 지내어 놓고 보니까 이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총선 평가를 하면서 지역위원회가 굉장히 취약해졌는데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구당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원외 그 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입장이 지금 찬반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구당을 좀 강화하자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찬성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강화할 거고 그 이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냐 보조적인 어떤 추가 장치들을 잘 갖춘다면은 지역도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개헌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야 각 당의 득실은 어떨까요? 일단 이 여론 수치를 보면은 59.2가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고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21%입니다. 과반을 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3배 정도가 개헌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론은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정치적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개입이 될 것인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개헌이 되게 되면은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세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이 건은 특히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이거는 현 개헌뿐만 아니라 과거의 개헌 논쟁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되질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MBS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게 이 4년 중임제 그 내용이 뭐냐면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그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한 여론도 요 정도 숫자가 대략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좀 뭔가 변화의 출구로서 이거를 좀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좀 진보 성향 계열에서는 찬성 의견이 한 거의 70%가 넘게 나왔고 네. 보수 쪽에서는 보수 성향층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50% 절반 정도가 나와서 중도층의 의견이 중요한데 중도층도 역시 찬성 의견이 한 57%, 반대 의견이 38%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우리 그 권력 구조 자체를 좀 바꾸자. 그리고 바꾸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각 정책에 대해서 완결성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성 등 도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에 기대했던 거는 사회적으로 봐서는 상식이 통하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이래 기대를 했고 대북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 공약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북의 도발이나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대응할 것으로 공약을 했고 국민은 그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이 한반도의 지금 이 안보적 안정을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저쪽에서 하는 도발에 보면은 미사일은 굉장히 강경 대응이 도발이지만은 이 오물풍선은 굉장히 교묘한 도발인데 네.
어떻게 지금 보면은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이 화끈하게 원점 타격이나 뭐 이렇게 대응도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차원에 두고 정당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이어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 공격,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화 단절 등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자칫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과 함께 정치권 역시 합심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